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등기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등기부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등기부를 보셨을 거야, 아마. 등기부는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등기부를 본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그거 보죠. 그리고 얼굴에 봤을 때 담보가 얼마 설정되는지 이런 거 보잖아, 그죠? 뭐 그런 거 정도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되죠. 나중에 이제 손님 왔을 때, 그죠? 와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은요, 이 의미를 하나하나 다 물어요. 묻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일단은 등기부에 관한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이 설명하는 거, 등기부 설명하는 거는요, 1년 내도록 가더라도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등기부에 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여러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이제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1월달 오시는 분들은요, 오늘 했던 이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자, 등기부 해설된데요. 일단 토지 등기부에 되어 있습니까? 자, 토지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등기부. 한 번도 안 봤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땡고 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표제부 갖고 얼굴하고 이제 보입니까? 표제부 갖고 얼굴 보는데요. 자, 일단은요. 자, 제가 지금 뒤에 보시면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거기, 자, 뒷페이지 이면에 거기 표제부가 무엇인지, 갑구가 무엇인지, 얼구가 무엇인지 거기 내용을 좀 설명해 놨습니까? 설명해 놨죠, 그죠? 설명해 놨으니까 거기 내용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적으라는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적지 말라는 내용을 적지 마세요. 한 번은 얘기 하나만 적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표제부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는데, 자,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표제부가. 자,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토지 표시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토지 등기부잖아요, 그죠? 토지 등기부. 자, 토지 등기부에, 자,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특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표제부에는, 토지 등기부 표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토지 특정하는 내용 중에 제일 앞에 보니까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죠? 자,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번호 된데, 자, 여기다가 요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왼쪽으로 뽑아내세요. 자, 표시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등기 순서입니다. 등기 순서. 등기 순서가 표시번호라고 하는데, 자, 요 등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토지 표시죠. 그 사실관계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사실관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관계라 그랬잖아요. 사실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등기 순서를 표시번호라고 그럽니다. 표시번호라고 그러고, 자, 각구로 가보세요. 각구. 자, 각구로 보면은, 각구에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순위번호가 나오죠? 순위번호. 자, 순위번호인데, 자, 순위번호 요것도 마찬가지 등기 순서입니다. 등기 순서. 자, 등기 순서인데 이 등기는 무슨 등기냐?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겠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겠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 순서를 순위번호라고 얘기해요. 자, 사실관계 등기 순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시번호. 권리관계 소유권 등기 순서는 순위번호. 자, 얼구 보세요. 얼구로 보면은 얼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얼구에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소유권 이배 권리,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순위번호라고 나옵니까? 순위번호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순위번호 이것도 등기 순서겠죠. 등기 순서. 등기 순서인데 얼구에 나오는 등기 순서는 무슨 등기냐?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등기 순서를 순위번호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갑구와 얼구는 소유권과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를 묶으면 권리 관계입니까? 이거 두 개 묶으면 권리 관계죠, 그죠? 그럼 권리 관계 등기 순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권리 관계 등기 순서는 순위번호. 사실 관계 등기 순서는 표시번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용어가 그래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표시번호 돼 있고, 자, 표시번호 되면 제일 밑에 1번 돼 있습니까? 1번 돼 있죠? 1번 돼 있고, 요 갈로 열고 이래 돼 있습니까? 전2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표시번호는 등기 순서인데, 자, 제일 첫 번째 내용을 등기하는 거잖아. 그죠? 제일 첫 번째니까 1번이고, 전2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등기부 양식이 한번 바뀝니다. 양식이. 지금 이거는 전산 등기부예요. 지금 사용하는 건 다 전산 등기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저 등기부 등본 때 봤을 때, 자, 종이를, 세로로 된 종이로 등기부 등본 본 적 있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등기부 등본 때니까, 한 번도 안 보셨으니까. 혹시 선생님 같은 게 옛날에 등기부 등본은 세로로 돼 있었죠? 세로로, 그죠? 그 세로로 된 거는 장부식 등기부입니다. 장부식. 그 장부식 등기부에서 전산 등기로 바뀌거든요. 전산 등기로 바뀌면서 가로로 돼요, 이제. 그럼 옛날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있었겠죠. 그 옛날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옛날 등기부의 내용은 이게 두 번째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옛날 등기부 여기서는 두 번째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2번이었단 말입니다. 2번 내용이 전산으로 옮겨면서 다 옮겨오겠죠. 옮겨오면서 지금은 첫 번째단 말입니다. 옛날 등기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 이 말은 옛날 등기부에서는 2번이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현재 첫 번째 나와 있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 자, 전이란 말이 그 말이고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접수라고 나와 있죠. 접수 돼가지고 있고요. 접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재 지번 나옵니까? 소재 지번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뭐가 나오느냐? 지목 나오죠. 지목. 자, 면적 나오죠. 면적 나오고, 그리고 등기 원인 나올 거예요.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요, 자, 접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떤 등기를 내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등기처에가 등기 신청하겠죠? 신청합니다. 자, 접수가 언제 이 등기는 언제 신청했냐니까, 자, 82년 9월 9일 날. 82년 9월 9일 날 등기 신청했겠죠? 그럼 그때 접수했겠죠, 그죠? 그 82년 9월 9일 날 등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등기원에 이제 등기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날 받았고, 자, 그리고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돼 있죠, 그죠? 응암동. 자, 여기까지가 소재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재예요. 자, 동까지가 소재입니다. 동까지가. 자, 행정구에서 동까지가 소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 자, 107에 18번지 돼 있죠? 18번지. 자, 여기에 지번입니다. 지번. 자, 여기서 조금 민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소를 쓸 때 도로명 주소란 게 있습니까? 지번 주소도 있죠. 자, 이게 도로명 주소가 그저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데는 다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재산권에 관한 얘기죠. 재산권에 관한 공적 장부에서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 주소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도로명 주소를 바꿔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를 바꾸다 보니까 이 재산적 가치가 동마다 다르죠. 동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민감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민감한 문제. 동이 어느 동이냐에 따라서 지가 다르잖아요. 저기 사당 쪽에 가면은, 저 도로가 이쪽은 관악구고 이쪽은 서초구죠. 그 서초구냐 관악구냐에 따라 학군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 달라지죠, 이게. 그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지번 주소를 그대로 써요. 지번 주소 이게 따라 재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번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법 자체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저 법으로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지번 주소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시험을 목적으로 한 여러분들은 지번 주소를 생각하셔야 되지 도로명 주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저 변기를 같이 합니다. 지번 주소도 그래 적고 그 뒤에 갈로 해가지고 도로명 주소 무슨 로 몇 번지 나옵니다만은 시험 자체는 지번 주소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등기부는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번 주소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소재고 지번이고, 자, 지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라고 되어 있죠. 대. 자, 면적은 얼마입니까? 132.6. 2.6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곱미터.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느냐? 자,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 사실관계 나오는데,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 나온다. 이거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온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는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는 지적이 기준입니까? 등기가 기준입니까? 지적이 기준이죠. 그 지적에서 이거 먼저 정해졌겠죠. 대장에서 먼저 정해져 있겠죠. 그걸 보고 그대로 베낀 거예요. 등기부의 사실관계는 지적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지적에 이게 먼저 정리되어 있고 그거를 근거로 등기부에 적은 거예요. 적었고, 자, 첫 번째, 자,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 나온다. 자,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면적이라는 게 나오죠.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제곱미터입니까? 제곱미터로 표현했죠? 자, 이거는 미터법이라 그래요. 미터법.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면적할 때는 몇 평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몇 평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몇 평이라 그랬죠? 지금 다 제곱미터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면적을 단위로 바꾸자는 거죠. 그 몇 평, 이거는 척관법이라 그럽니다. 몇 평 이렇게 하는 거는 척관법이라 그래요. 척관법. 그러면 현재 우리가 등기부의 표제부의 면적을 적을 때는 척관법이 아니라 미터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제곱미터로 표현한다. 제곱미터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등기원인 나와 있죠. 그죠? 등기원인 나와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빈 공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그죠? 저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등기원인 이제 무엇이 원인이 아니까 여기 가면 등기원인 나옵니다. 등기나 그거를 구별해야 되고요. 자, 요 원인은 등기원인 요거는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관계라고 적었어요. 사실관계가 난 등기원인입니다. 사실관계가 난 사실적인 등기 원인을 말해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니까, 자, 가령 건물 같으면 언제 신축했는지, 신축이라든지, 뭐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했다든지, 합병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건 사실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사실적인 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옛날에 이게 토지가 최초로 생긴 적이 있었겠죠. 최초로 생긴 적이 있었겠죠. 그죠? 그때 등기부에 옛날 등기부에 1번 있었겠죠. 1번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옛날 등기부 2번이었잖아요. 2번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승계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 되는 거예요. 돼 있고. 그리고 여 밑에 나오는 게 뭐라고 됐냐니까, 부동산 등기법 177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해서 2001년 7월 9일 전산이기 돼 있죠. 그 무슨 얘기냐? 옛날 등기부에 있던 내용이 2001년 7월 9일 날 전산 등기부에 옮겨 적었다. 자, 전산에 옮겨 적었다. 이기. 자, 옮길 이자, 기록할 기자, 옮겨 적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옮겨 적었다. 이 옮길 이자입니다. 옮길 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옮겨 적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그럼 이런 옮겨 적은 이거는 사실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옮겨 적었다는 거. 그럼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표제부에 접수가 나옵니까? 접수는 무슨 뜻입니까? 언제 등기를 받았는지. 등기한 날짜입니다. 이게 등기한 날짜고 전 등기한 말 받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온다. 사실관계 나온다. 표시번호는 무슨 뜻이다? 사실관계 등기 순서다. 자,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구로 갑니다. 각구로 가면 권리관계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소유권이죠. 그죠? 자, 소유권인데, 자, 여기 몇 번 돼 있습니까? 1번 돼 있죠? 자, 1번 돼 있고, 전이 뭡니까? 3번. 자, 옛날 등기부 각구에서는 이건 몇 번째였다? 세 번째였다. 세 번째면서 지금 현재 등기부에 첫 번째 나왔을 뿐이다. 그죠? 첫 번째 나왔을 뿐이고, 자, 여기에 제일 먼저 뭐 나옵니까? 등기 목적이라고 나옵니까? 등기 목적 나오죠? 등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이 등기 목적이란 것이, 자, 갑구의 등기 목적 나옵니까? 나와 있죠? 자, 얼구를 보세요. 얼구에 등기 목적이 있습니까? 등기 목적이 있죠? 등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구 얼구는 등기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나오죠? 자, 표제부에 등기 목적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죠. 적지 마시고 뒷페이지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뒷페이지에 자, 표제부에는 3번 보세요.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과 접수번호 기록하지 않는다. 나와있죠? 그죠? 나왔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겠죠. 차이점이고, 그러면 등기 목적 이게 뭐냐 말입니다. 등기 목적 이게 뭐냐니까, 자, 소유권 이전돼 있죠. 자, 그대로 가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소유자가 누군가 있었죠. 다른 사람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는 게 이 등기하는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 등기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내용들은 다 소유권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얼구로 가볼게요. 얼구에 보면 제일 먼저 뭐다 했습니까? 1번 돼 있죠. 1번 돼 있고, 자, 전 몇 번? 10번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 등기보다 10번째 등기보다 열 번째 등기였다는 얘기다. 그죠? 현재는 첫 번째지만. 자, 여기는 뭐라 됐습니까?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등기하는 내용이 왜 등기한다? 뭐 하려고 한다? 건저당권 설정하려고 등기한다. 이게 등기 목적이란 거예요. 등기 목적. 자, 그러면은 왜 갖고 얼굴에는 등기 목적을 적느냐 하니까, 자, 여기 등기하는 건 소유권 넘기려고 등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상태에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가압류도 갈 수도 있습니까? 이 사람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갚아요. 그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거 빚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재산에 이거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환가해서 내 돈 받아내야 되겠죠? 그럼 가압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압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얘가 이제 건물입니다. 자, 토지다 말입니다. 채표 먹었죠? 빌려줄 수도 있겠죠. 빌려줘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갑구 얼굴에 여기 등기 내용이란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간다. 그럼 이 등기하는 목적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여러 가지니까 구별 지어줘야 되겠죠. 근데 표제부는 언제나 사실관계 공시한다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사실관계다.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갖고 얼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등기하는지 구별짓기 위해서 등기 목적이라는 걸 적어주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갖고 얼굴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넘기는 게 목적인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접수 나오죠? 접수 나오고, 자, 접수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 자, 97년 2월 19일 돼 있죠? 자, 97년 2월 19일 요거는 접수 일자겠죠? 소유권 넘기는 등기 신청이 며칠자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2월 19일 날 등기 신청 왔다는 얘기가 그때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다 있냐? 제 6782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6782호. 자, 이게 접수 번호입니다. 이게 접수 번호입니다. 자, 이게 접수 번호인데, 접수 번호. 자, 접수 번호라는 것이 갑구에 돼 있고 얼구에 돼 있죠. 얼구에 여기 접수가 나오잖아요. 접수 나오고 여기는 며칠자 되어 있냐니까. 자, 2001년 5월 4일. 자, 제 몇 호 되어 있냐니까. 210099 210099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갖고 얼굴에는 접수 일자만 나오는 거야? 접수 번호가 나오죠? 자, 표제번호는 접수 번호 나옵니까? 없죠. 차이점이죠. 그럼 이 접수 번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접수 번호는요. 자, 다시 적으세요. 접수 번호는요. 권리 선호 결정 기준입니다. 권리 선호 결정 기준이 접수 번호입니다. 권리 선후 결정 기준. 우리가 권리 관계 같은 경우는 누가 빠르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자, 1억짜리 집입니다. 자, 담보권 저당권 설정된 게 1번 저당권 5천만 원, 2번 저당권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담보권 집값이 경매대 갔습니다. 경매대 집값이 5천만 원 나왔다 칠게요. 경락대금이. 자, 1번 저당권 3천만 원, 2번 저당권 3천만 원입니다. 누가 받아갑니까? 1번에 3천만 원 다 받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는 금액 중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권리는 누가 빠르냐에 따라 이해관계 밀집하죠. 굉장히 엄격해야 되겠죠. 굉장히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날짜만 가지고 권리 선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같은 날에 여러 개 등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접수번호 순서를 따로 정하는 겁니다. 이 권리 선호 결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얼구에만 권리에서만 순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순서가 필요 없죠. 그죠?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접수번호가 안 들어가고 이거는 접수번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접수번호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등기원인 나왔습니까? 등기원인 나왔죠. 그죠? 자, 등기원인. 자, 여기 보니까 자, 97년 2월 5일 날 매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월 5일 매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2월 5일 날 매매하고 잔금은 이 시점에 줬겠죠. 매매한 날짜, 계약하고 날짜 바로 잔금까지 다 치른 건 아니잖아요. 계약금 걸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잖아요. 그럼 계약은 이 날짜에 하고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줘야만에 등기해 주죠.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준 날짜가 이 날짜겠죠. 그러니까 이때 계약하고 잔금 주고 나서 이때 등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거보다 늦을 수는 없겠죠. 이게 항상 빠르겠죠. 그죠? 계약은 요때 하고 그리고 잔금 주고 나서 그다음 등기는 요때 신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원이잖아. 그죠? 등기원에는 이제 자, 여기 등기원입니다. 자, 등기원엔 자, 요거를 뽑아내셔 가지고 적으세요. 등기원에 자, 뽑아내셔 가지고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을 등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란 게 무엇인지는 대충 감이 오죠. 권리라는 것은요, 대충 감이 옵니다. 자, 변동이라 그럽니다. 변동. 자, 변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변동이라는 단어 용어 또 나왔습니다. 자, 변동이 뭡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변동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 변동, 변경 뭐 이런 얘기 하죠.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충 감은. 바뀌는 거 이 개념이 떠오르죠. 자, 그 바뀌는 개념은 변경이라 그러고 변동은요. 자,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고 요 세 가지를 변동이라 그럽니다. 변동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고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변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경이란 말과 변동이란 말은 다른 거예요. 변경이란 것은 요 바뀌는 걸 말합니다. 변동은 생기고 없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변동은.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등기 원인이죠. 그럼 등기 원인은 여기 얼구에 가도 등기 원인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등기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얼구에도 등기 원인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등기 원인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각구 얼구에서는요, 권리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당권이 생겼잖아요. 자, 저당권 생겼습니다. 저당권 내용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이자를 몇 프로 주기로 하다가 이자는 몇 프로 올라갈 수도 있죠. 돈을 1억 빌렸다가 5천만 원 갚아버리면 이거 5천만 원 내려오죠. 이래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돈 다 갚아버리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럼 이런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현상에 관한 얘기를 다 각구 얼구에 나타내기 위해서 등기 원인이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세 가지는 모두를 등기 원인이라 그런 겁니다.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표제보는 권리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관계죠. 사실관계니까 권리관계가 아니니까 등기 원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권리 변동의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었습니까? 아까 전에 사실관계의 등기 원인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등기 원인이라는 말을 여기하고 여기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표제부의 등기 원인은 사실적 원인을 말하고 각구 얼구는 권리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원인을 말한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작년에 등기법 공부하면서 이런 걸 모르고 했죠. 모르고 등기원에 이런 단어 그냥 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 나서 해야만 나중에 이제 등기법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 목적이라는 단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등기 목적 이런 거 단어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등기원인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뭐라 됐냐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래 나오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자, 제일 먼저 여기 뭐 나옵니까? 이름 나오죠? 이은희 나오죠, 그죠? 이름이 나오고, 자, 이름 나오고,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나옵니까? 55년, 뭐, 매달 며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그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주소 나옵니까? 주소 나오죠? 응암동 107-18번지. 이래 나오죠, 그죠? 자,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 저 전산 이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은,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 자,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명의인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 묶어서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 요걸 색깔 글씨는 적으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라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여러분 책에서 나중에 이제 책을 읽다가 등기 명의인 표시란 단어 하면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자, 등기 명의 표시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도 있죠? 자,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변경이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변동이 아니고 변경이란 얘기는 바뀌는 것만 이야기하겠죠. 자, 이름 바뀔 수도 있습니까? 주소 바뀔 수 있습니까? 이사가면 바뀌죠? 주민등록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럼 등기 명의 표시가 바뀔 수 있는 거는 이름과 주소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다 그러면 이름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 그죠?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자, 이거를요 쓰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만 우리는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부여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록번호. 의미는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줄여서 수업 시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등록번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기니까. 그냥 등록번호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자, 등기명의 표시다 그러면 등기명의인을 특정하는 내용이다 이 얘기잖아요. 표시가 특정한다 그랬으니까. 그 등기명의인, 소유자의 명의인을 특정하는 내용인데 그 특정하는 내용으로서 등경 등록번호 들어갑니다. 등록 등록번호 들어가는데 등록번호를 적을 때 우리와 같은 한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한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한국인만 소유자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소유자 될 수 있습니까? 그죠? 법인도 소유자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등록번호가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라면은 주민등록번호 들어갑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 별도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 와야 돼요. 국가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할 수도 있죠. 그 국가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고시에 넣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할 때 등록번호 나오죠. 그러니까 등록번호 여기 포괄적 개념이고요. 구체적으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적을 수도 있고 별도로 부여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자, 가구에 관한 얘기 하나하나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 자, 가구입니다. 가구에 자, 등기원인이 뭐를 적습니까? 등기원인이 뭘 적습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을 기재한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바뀌거나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에 관한 내용을 적는다. 자, 접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같이 들어간다. 접수 번호는 권리 선호 결정하는 기준이다. 자, 등기 목적이 별도로 들어가죠? 등기 목적, 그 등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별도로 들어가고 등기 명의 표시는 뭐가 들어간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겁니다. 등기번호 갖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자, 얼굴로 갑니다, 이제. 자, 얼굴은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접수가 2001년 5월 4일 돼 있고, 자, 그리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자, 등기월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2001년 5월 3일 날 설정 계약이라 돼 있습니까? 자, 2001년 5월 3일자 건재당은 담보 설정 계약했는 거예요. 담보 설정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등기하는 겁니다. 시점이 바로 다음입니까? 당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권리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했다느냐 이해관계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얘 최대한 돈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 본다면은 돈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가급적 빨리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5월 3일 날 돈 빌려주는 계약을 하고 돈 지급하고 등기는 바로 다음날 바로 해는 겁니다. 같은 날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설정 계약 등기원은 이거는 별도로 설명 안 해야 될 것이고 계약하고 나서 이제 담보를 설정한단 말입니다. 담보 설정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상시에 관한 얘기 좀 들어갑니다. 자, 여긴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래 들어가죠.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옵니까? 최고액 나오죠? 얼마 돼 있습니까? 7,200 돼 있죠. 7,200만 원.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돈 빌려주는 게 우리가 저당권 설정한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하고 건저당권 좀 다른 것이요. 자, 여기 있는 건자 동그라미 치시고, 건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저당권이란 글자는 밑줄 그으시고요. 자, 채권 최고에서 채권이라는 글자와 액이라는 글자는 밑줄 그으시고, 최고라는 글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자, 건자가 우리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뿌리 건자를 씁니다. 뿌리 건자 쓰는데요. 자, 저당권하고 건저당권이 좀 달라요. 자, 여러분의 돈, 집사면서 융자 받았죠? 자, 융자 받았습니다. 내가 1억을 융자 받았다 칠게요. 자, 1억 융자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린 거는 1억이죠. 근데 여러분의 집사고로 등기부 등본 때 보니까 융자 받은 금액이 1억입니다. 근데 건저당권 금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1억 2천, 3천 1억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1억 밖에 안 빌렸는데 근데 2천, 3천만 원 더 붙었죠. 이번 한 120% 설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1억을 빌렸지만은 만약에 1억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갚으면 내 집에 경매 집어넣어야 되죠. 경매 집어넣어야죠. 그럼 경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1억 은행 입장에서는 1억 빌려주고 나서 1억만 딱 설정해놓으면 입학비 못 받잖아요. 근데 경매 집어넣을 때 그 경매 비용 듭니까? 비용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자, 그리고 내가 은행에 1억 빌리면 이자가 한 달에 대충 한 50만 원 나겠죠?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금리 낮았다 하더라도 한 4, 50만 원 나올 거예요. 한 45만 원 잡을게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가 45만 원이죠. 이자가 계속 연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 같으면 450. 알죠? 1년 같으면 얼마 됩니까? 한 500만 원 묻죠. 그죠? 그럼 이런 이자도 지금 받아야 되죠. 근데 1억 빌려줘 놔서 1억으로 딱 설정해버리면 나중에 연체 이자하고 경매비용 이런 등등등 비용은 별도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내가 또 별도로 하려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한도를 20% 높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를 높게 잡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현재 이 사람이 건저당권 설정하면서 7,200 돼 있죠. 실제로 7,200만 원 빌렸을까요? 아니죠. 아마 실제는 6천만 원 빌렸을 거예요. 아마. 6천만 원 빌리고 그러니까 6천만 원 빌리고 120% 설정해서 7,200 된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한 120% 정도 잡아놓으면은 여유가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려고 자, 건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건저당권은요. 여기 적힌 금액 이게 확정입니까? 7,200만 원 채권 최고에 적혔습니다. 이 7,200만 원 다 빌린 겁니까? 내가 21일 중개한단 말이면 이 토지를 중개합니다. 중개하는데 1억짜리 땅이라 칠게요. 그러면 1억짜리 땅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개해야 됩니까? 7,200만 원 까야 됩니까? 아니죠. 이건 한도, 최고의 한도일 뿐이지 실제로 빌린 거는 은행 가서 조사해 봐야 되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건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저당권은요. 한도,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건자 빼볼게요. 뺍니다. 그럼 여기 최고란 글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자 빼버리면 그냥 저당권 되죠. 그냥 저당권 되면 채권액이 되는 거예요. 채권액은요. 확정 금액입니다. 확정. 건저당권 건자 들어가면 한도고 건자 빠지면 여기 채권액이 되고 그건 확정된 금액이에요. 만약 채권액이라 그러면 7,200만 원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왜 건저당권 설정하느냐니까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은 이자가 연체되게 되면은 이자 연체된 만큼 계속 여기에 별도로 적어야 되겠습니까? 확정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저당권에서 6천만 원 이렇게 설정, 실제로 6천만 원 빌려줬다는 이유로 6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은 연체될 수도 있잖아요. 연체되면 이자 올라가겠죠. 그럼 다음 달에 6천 뭐 45만 원 또 바꿔야 됩니까? 그 다음 달에 6,090만 원 또 바꿔야 됩니까? 매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불편한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문제 생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실무에 보면 저당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한도를 설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도를 설정이면 우리가 불리하냐?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6천만 원 빌리고 이제 7천만 원 한도를 설정해놨죠? 자, 중간에 이 사람이 3천만 원 갚을 수 됐습니까? 그럼 실제는 얼마 남았어요? 3천만 원 남았죠? 3천만 원. 3천만 원 나왔습니다. 굳이 안 바꾸고 놔두는 거예요, 이거. 놔둡니다. 놔두고 3천만 원 갚았다가 실제로 3천만 원 되었지만 나중에 팔 때 이거 정산하면 되다는 거죠. 그 3천만 원 빌려도 3천만 원 남았죠. 그죠? 그 나중에 3천만 원 빌렸는데 갚았다가 갑자기 또 필요합니다. 2천만 원 또 필요합니다. 또 빌릴 수도 있죠. 또 빌리면은 그러면 한도의 만큼 설정했으니까 2천만 원 더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럼 안 바꿔도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도. 중간에 수수료 갚았다 빌렸다 이렇게 중간 변동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저당권이 무슨 뜻인지 대충 하면 옵니까? 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건재다 붙었다 그러면 한도. 그 한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건재당 같은 경우는 실제 중개할 때는 그게 채권이 얼마인지 어느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7,200대 있지만 실제로는 뭐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다 갚아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중개할 때 이제 등기부 등본 때 보고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건재당권이고, 자, 그리고 건재당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자를 별도로, 이자는 여기서 못 갚아도 여기 6천만 원 빌렸지만 나머지 1,200만 원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한도가. 그럼 이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이자 못 받았다 여기 다 들어가죠. 이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재당권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까지 포함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천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적어버리면은 이자는 별도로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은행 가서 이 사람 6천만 원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은행 가서 저도 6천만 원 빌렸습니다. 이자 몇 프로 빌렸을까요? 이자 몇 프로 빌렸는지 얘기는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프로이든 관계없이 다 여기 포함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빌렸다 그러면은 이자가 별도로 나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되려 그러면은 여기 이자가 얼마인지 적어줘야 되겠죠. 이자 6%에 적어야 되겠죠. 이거 확정이니까. 별도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타납니다. 건재당권 같은 경우는 여기 한도 금액이 이자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라는 걸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 안 적혔잖아, 지금. 이자 몇 프로인지 안 적었죠, 그죠? 건재당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라서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채권 최고액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여기, 자, 채무자 돼 있죠? 채무자가 누구냐? 이은이죠. 이은이 돼 있고, 그리고, 자, 은평구, 응암동 107-18번지 돼 있죠, 그죠? 채무자. 자, 채무자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사람 이름 적었죠? 채무자죠? 채무자 적고, 주소 적었죠? 자, 주민번호 있다, 없다? 없다. 안 적었죠? 그러면 여기 권리자 특정할 때 등기명의 표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적었습니까? 등록번호 적었죠.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채무자 여기에 등록번호 적지 않는다. 등록번호 X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등록번호는 등기명의인을 특정하는 거라 그랬죠. 등기명의인이 권리자잖아요. 권리자 특정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은 권리자이다 아니다? 저당권자가 아니잖아. 돈 빌린 사람이지. 저당권자가 아니고 돈 빌린 사람이지 권리자가 아니죠.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를 특정하는 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밑에 자, 거기서 자, 건재당권자 돼 있죠. 건재당권자. 권자가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중소기업은행 돼 있죠, 그죠? 기업은행. 이 사람은 기업은행 가서 융자 받은 겁니다. 기업은행 돼 있고 거기에 자 등록번호 나오죠? 이게 법인번호입니다. 등록번호. 자, 그리고 여기 주소가 나오죠, 그죠? 주소가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을지로 2가 몇 번지 서소문 지점 이래 돼 있죠. 그럼 요 세 가지가 마찬가지. 요 세 가지가 등기명의인 표시겠죠? 등기명의인 표시. 요 세 가지를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등기명의인 표시인데 등기명의인이 누구다? 기업은행이다. 건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인 겁니다. 아까 전에는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이었고. 그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간다, 그죠? 더 법인이니까 법인 등록번호 들어가고. 자, 그리고 건저당권이죠. 건저당권인데, 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이게 나왔죠. 자, 공동담보 이래 돼 있습니까? 공동담보. 담보라고 돼 있고, 자, 공동담보 돼 있고, 자, 뭐라고 했냐? 동소, 동번지, 자, 건물이라고 돼 있죠. 건물. 자, 동자는 같은 동자입니다. 소이면은 소재예요. 자, 같은 동자, 번지. 같은 소재 집안. 자, 이 건물의, 이 토지 소재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응암동 107의 18번지죠. 107의 18번지 토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107의 18번지 건물이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107의 18번지는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건물 하는데 그 건물, 그 같은 소재, 같은 번지, 응암동 같은 107의 18번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하고 이 토지하고 같이 담보로 들어왔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자도 이은희씨겠지, 그죠? 이은희씨 이 사람이 건물하고 이제 단독주택인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 건물하고 토지하고 묶어서 기업은행 가서 6천만 원 빌렸다 이 얘기죠. 동서동번지. 그러면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등기부 보면은 우리가 등기부 하나의 토지 등기부든 하나의 건물 등기부든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에 같이 담보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하고 이 토지하고 묶어서 전체 7,200만 원 한도로 담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토지만 6,200만, 7,200만 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지만 7,200만 원이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가지고 총 7,200만 원이다 이 얘기죠.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얼구의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등기부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안 어렵죠? 재밌죠, 그죠? 이런 얘기를 알아가는 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등기부 생겼고. 자, 그리고 이제 건물 등기부를 보는데, 자, D페이지 등기 보세요. D페이지 등기 보시면은, 자, 건물 등기부 됐죠? 갖고 일구는 안 나와 있죠? 자, 건물 등기부 갖고 일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단지 표제부가 다를 뿐이거든요. 표제부가 다른데, 자, 표제부는, 자, 표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돼 있고,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건물 표시라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게 건물 표시는 나잖아요. 그죠? 자, 건물 표시에는, 자, 접수번호, 접수 똑같죠? 앞에 똑같죠? 그죠? 똑같고,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가 나오죠. 건물 번호 나오잖아. 그죠? 건물 번호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니까, 자, 소재 지번 은평구 응암동 107의 18번지 돼 있죠? 건물 번호는 있습니까, 지금? 없죠. 자, 무슨 얘기냐? 건물 번호가 없다는 얘기는 이 은평구 응암동 107의 18번지 토지가 있겠죠. 107의 18번지, 자, 토지 위에 건물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왜 건물 번호가 이제 옛날 등기부는 없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하나의 필지, 집을 짓습니다. 몇 필지 집을까요? 한 필지죠. 토지가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고 도시화됨으로 해서 같은 토지 위에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 사는 사람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옛날과 다르게 하나의 필지 위에 건물이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건물이 2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 건물 하나 올라가고 2개 올라가고 3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번은 똑같죠. 그럼 요 건물을 특정해서 지번까지만 적어버리면 이게 어느 건지 안 나냐 구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러 동의 건물에 있을 때는 1호, 2호, 3호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1호, 1호 또는 2호, 3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1호, 2호, 3호 이거를요, 가슴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자,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입니다. 자, 토지가 몇 필지일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한 필지일 수도 있죠. 뭐 2필지 될 수도 있고 3필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필지라 칠게요. 그 한 필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토지는 한 필지예요. 건물은 107동, 101동부터 110동 10개 동이죠. 자, 101호가 있죠. 101호는 101동에 101호도 있고 102동에 101호도 있고 103동에 101호도 있잖아요. 그럼 101호 요렇게만 해가지고 집어넣고 101호 요렇게만 해가지고는 어느 동에 101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을 구별해야 되죠. 101동 101호, 102동 101호 이렇게 가잖아요. 101동 그것이 건물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번호는 모든 건물 등기부에 다 나오는 건 아니다. 그죠? 건물 등기부에 나오는 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나온다? 여러 건물이 있을 때,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을 때 건물 번호가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건물 번호인 겁니다. 자, 건물 번호고, 여기 이제 도로명 주소는 별도로 설명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도로명 주소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흰 색깔 등기부는 토지 등기일 때의 얘기죠. 건물이라고 하니까 여기 지목이란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건물 내역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지목과 면적 이 부분이 바뀐단 말입니다. 건물 내역이 나와요. 건물 내역이 나오고, 자, 내역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여기 이렇게 됐죠. 자,
벽돌조, 벽돌조, 슬라브 지붕, 지붕, 지붕. 자, 단층, 지붕 돼 있고, 단층, 단층, 주택, 주택, 그리고 몇 제곱미터? 73.49 제곱미터. 이래 돼 있죠. 그래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하실, 지하실 몇 제곱미터 이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건물 내역 중에서, 자, 구별 지어야 됩니다. 벽돌조 슬라브 지붕 단층, 단층. 여기까지 묶어서 이렇게 적어서요. 구조라고 적었어요. 단층까지 구조입니다. 구조. 자, 주택 요거를 묶어서 이래 적으셔야 됩니다. 자, 종류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종류. 자, 그리고 73.49 제곱미터 이거는 면적이겠죠. 그죠? 면적입니다. 면적. 차이점이 여기에서는 73.49 제곱미터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나와 있습니까? 두 제짜리까지 나와 있죠. 자,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한 자리. 그러니까 면적, 토지 면적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토지 면적은 자연수까지 나오든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요. 건물 면적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토지 면적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이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적법을 좀 더 배우고 나면 이유가 나와요. 제가 토지 면적을 결정할 때는 아무리 정밀하게 정확히 한다 하더라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일단 구조는 뭐냐니까 이겁니다. 자, 이 건물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자, 이 건물의 벽돌집이다 이 얘기입니까? 벽돌집이죠. 목조로 집 지을 수도 있죠. 나무집이 있었죠. 그리고 시멘트 블록으로 집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벽돌로 집 지은 집이에요. 자, 지붕이 슬라브 지붕입니까? 슬라브 지붕 이래 돼 있잖아요. 기와 지붕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와 지붕 같으면 다 목조입니다. 목조면 와집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벽돌로 된 슬라브 지붕이고, 그리고 단층입니까?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 집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벽돌로 지은 슬라브 지붕의 단층 구조다 이 얘기입니다. 뭐 2층 구조 이래 될 수도 있겠죠. 3층 구조 이래 될 수도 있겠죠. 단층이고 단층 구조고 지하가 하나 있습니까? 지하실 하나 있잖아요. 이거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반야옥, 이제 저 반야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야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옛날 집 그걸 이야기입니다. 그 집이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주택이죠. 요거는 종류라 그러죠. 자, 종류. 건물의 종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건물의 용도를 종류라 그럽니다. 건물의 용도. 용도가 종류입니다. 아, 제가 하나 빠뜨려 버렸네요. 앞페이지 가죠. 지목이란 글자 있죠. 지목. 지목이 뭐냐? 용도입니다. 토지 용도를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 지목 같은 경우는 토지 용도를요, 우리나라는 28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가 28가지입니다. 28가지 중에서 뭐 집을 지을 때 하면 대. 농작물을 경제하는데 물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답.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 이렇게 28가지로 토지 종류가 나오고요. 건물의 종류는 아주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자, 건물의 용도가 종류인데, 자,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상가용입니까? 이 건물은 상가용이겠죠. 여러분 집은 주거용이죠. 주거용이고, 그리고 또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죠. 창고용 건물도 있죠. 축사로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가, 창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주택이라는 얘기는 주거용이라는 얘기다. 그죠? 주거용. 그러면 이제 건물 내역에는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표제부에 토지, 건물 등기부 표제업을 하면은 건물 등기부 표제업을 한 사실관계는 건물 표시가 들어가는데 건물 표시는 구체적으로 뭘 적는다? 소재, 집업,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면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실무에 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다라고 보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보여줍니다. 시험 문제는 이 등기부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외워져 있어야 돼요.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부 등본, 실제 필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게 실제 필요한 겁니다만은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그거를 여러분이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자, 건물 표시는 뭐가 나옵니까? 건물 등기부 표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그리고 종류, 구조, 면적. 건물 번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건물 번호는 빼세요. 그냥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 등기부 했고요. 자, 건물 등기부 표지부 설명했고, 자, 지하시는 건 의미였고요. 각 월급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 무슨 내용인지 설명했죠. 그죠? 자, 그래, 건물 등기부 설명했고, 자, 이제 아파트 등기부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무에 갑니다. 실무에 갔을 때요. 지금 같은, 많이 중개하는 것이 아파트입니까? 건물 같으면 아파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등기부를 설명해야 돼요. 아파트 등기부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파트 등기부가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제 세 번째 단위 집합건물 등기부 나옵니까? 자, 집합건물 등기부 나오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는요. 지금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파트 등기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제가 지금 여기에 관한 얘기가 왜 이게 이렇게 구성되는지 이유는 설명을 못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이유 설명하면요, 이거는요, 구분금을 아파트 등기부 이유 설명, 이유가 이해되려면요, 여러분은 내년 한 7월 달쯤 돼야 이해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부적인 설명을 못하고 여기가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용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뜻만 설명할 겁니다. 설명하는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하면은 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